안녕하세요, 정임 씨.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코로나19가 많은 걸 바꿔 놓았는데도 우리의 독서 토론의 열의는 못 긋고 있죠. 네, 전화로 나누는 책수다 1편이나 마찬가지네요. 그죠? 네, 맞아요. 네, 책수다의 이성숙. 홍정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루시아 벌린의 청소부 매뉴얼이라는 책을 제가 추천했는데요. 네, 뭐, 2013년? 그때 노벨 문학상 받은 앨리스 몰로가 이렇게 좀 유명해지면서 이 여성 작가도 다시 조명되지 않았나 싶어요. 네. 정림 씨는 어떻게 읽었는 책 느낌이 어땠나요? 저는 조금 산만하긴 산만하다는 느낌 들었는데, 그래도 또 나름 또 괜찮은 점이 있더라고요. 네, 그 청소부 매뉴얼 이 책이 그래도 그런 산만함과 굉장히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좀 굉장히 새롭고 감동적인 소설이었는데요. 네. 네, 루시아 벌린이 세 번의 이혼과 그 네 아들의 엄마로 살면서 겪었던 그 파란만장한 인생들이 그대로 작품 속에 녹아 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아마 이게 소설보다는 자서전 읽는 거 아닌가 계속 생각하면서 읽었거든요. 네. 네. 이 작가의 작품이 국내에 한 세 권 정도 소개된 것 같은데, 거의 다가 수필 아니면은 자서전적 소설 그런 단편인 네. 것 같더라고요. 네네. 제 같은 경우는 읽으면서 이렇게 뒤로 갈수록 앞하고 연결이 돼서 조금 이야기의 구성이 살아나는 느낌은 들었지만, 처음에는 뭐지? 조금 산만하다. 그러면서도 어떤 속마음을 자기의 저 밑바닥에 있는 감정이나 어떤 그런 걸 섬세하게 읽고 솔직히 잘 표현한다라는 그런 느낌은 들었거든요. 네네. 그리고 또 왜 멕시코, 칠레 쪽에서의 어떤 문화, 그리고 뭐 인디언들의 뭐 어떤 후손들의 약간 어떤 마음들, 그런 게 좀 읽혀져서 네. 새로웠고 좋았었어요. 네, 맞아요. 자, 그러면 제가 작가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그럼 좀 이따가 정임 씨가 작품 소개 좀 해주세요. 네. 루시아 벌린은 24살에 처음으로 단편 소설을 발표했다. 서부의 탄광촌과 칠레에서 보낸 10대 시절, 세 번의 실패한 결혼, 알코올 중독, 버클리와 뉴멕시코, 멕시코시티에서의 생활, 싱글맘으로 내 아들을 부양하기 위해 일한 경험 등을 자신의 작품에 가져와 감동적으로 그려냈다. 이 단편 선집에서는 세 번의 이혼과 내 아들의 싱글맘이자 알코올 중독자였던 바람 많은 그녀의 인생을 조금 엿볼 수 있다. 1971년부터 1994년까지는 버클리와 오클랜드에서 고등학교 교사, 전화 교환수, 병동 사무원, 청소부, 내과 간호보조 등의 일을 해서 내 아들을 부양하는 가운데 글을 썼으며 1994년도에 콜로라도 대학교에 초청 작가로 갔다가 부교수가 되어 6년 동안 학생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건강 문제로 2000년에 교수직을 사임하고 로스앤젤레스로 이주해서 말년에는 평생 시달리던 척추엽구범증으로 고생을 했으며 2004년에는 암으로 투병하다 사망했다. 이렇게 작품 속에서도 보면은 여기 제가 소개한 것과 같이 진짜 한 사람이 이렇게 다양한 직업을 가질 수 있나 싶을 만큼의 어떤 직업을 통해서 얻은 느낌들이나 그 과정을 소설을 통해서 잘 보여주는 것 같더라고요. 네. 자, 이런 루시아 벌린의 작품은 그러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 작품은 루시아 벌린이 쓴 그 77편의 단편 중에서 총 43편의 그 이야기가 담겨 있는 소설집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서부의 탄광촌, 칠레, 버클리와 뉴멕시코, 멕시코시티 등에서의 생활이 담겨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들은 한 작가의 자서전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작가가 겪어왔던 이혼과 사랑, 또 내 아이를 데리고 싱글맘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잘 표현돼 있어서 네. 마치 옆에서 보는 것 같은 생생한 현장감을 줍니다.
네. 이 인생의 곤견과 그 혼란을 정직하게 썼다는 점에서 레이먼드 카버의 문체와 닮아 있는데요. 어, 자신은 안정된 삶에 저항했다고 말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모험과 자유를 즐겼던 그녀였기에 그 글이 더 팽팽한 긴장감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음. 슬픔과 외로움, 위기에 처한 사람 누구라도 이 책을 읽다 보면 따뜻한 위로와 애정 어린 마음을 느끼고 힘을 낼 수 있기에 이 책을 추천합니다. 어, 저는 읽으면서 우울한 상황인데 그 네, 우울함을 있는 그대로 그냥 벌어지는 일 그대로 받아들이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글을 쓴 것 같더라고요. 네, 네, 맞아요. 그죠? 그렇지. 네, 그래서 나름 뭐 이렇게 살아갈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예, 저희들도 살아가면서 뭐 여러 가지 많은 힘든 일 많이 생길 때 그때 네, 스트레스도 받고 하는데 물론 여기 주인공도 스트레스는 받지만 그 일어나는 일들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점이 좀 새롭고 참 좋았었어요. 네, 네, 맞아요. 네. 네. 그러면 여기 보면 여러 단편이 실려 있었잖아요. 네. 정임 씨는 어떤 작품이 마음에 들었나요? 아, 되게 비슷한 얘기들도 많았고, 주로 이제 중독과 아이들 키우는 거에 얘기와 되게 많았었는데요. 네네. 네,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거 두 개를 골라보니까, 그 웃음을 보여줘와 친구라는 작품이, 네. 네, 기억에 제일 많이 남았습니다. 내용이 저기 네. 친구라는 내용은 어떤 면이 네. 좋았나요? 친구는요, 그 80살 아나와 89살 샘에 관한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두 노인이 똑같이 서로 음악과 원예를 사랑하고 또 서로를 향유한다는 사실이 감명 깊었고요. 네. 또 이 나이 많은 노인의 삶임에도 불구하고 가도 행진과 시위에도 나가고 국회의원과 뭐 신문사에 편지도 보내고 전화도 걸고 하는 등 그러니까 지역사회와 정치에 열심인 것을 보고 좀 많이 놀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들은 매일 서너 가지 신문을 읽고 밤에 또 서로 소설이나 역사책도 서로 읽어주고 했다고 해요. 네네. 그러니까 이 소설이 좋았던 이유는 두 가지 정도로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 80살의 삶이 젊은이와 삶과 다르지 않다는 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음, 보통 우리가 나이 들면 내려놓게 되는 부분이 되게 많잖아요. 네. 근데 왜 그렇게 할까?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훨씬 더 많은데 지레 겁먹고 조심하고 해서 우리가 미리 일들을 줄여나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 책을 통해서 일부러 이렇게 내가 줄여나갈 필요는 없구나 하는 그 깨달음은 아마 앞으로 제가 더 남은 그 노년의 삶을 향해 갈 때 되게 중요한 지침이 되리라고 생각하고요. 두 음, 번째는 발상의 전환인데요. 네. 이 노부부가 우연히 도움을 받은 그 로레타를 집으로 계속 초대하고 시간을 함께 보내는 관점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로레타 입장에서는 되게 좀 귀찮아하기도 하면서 또 이 노부부가 나를 너무 의지하는구나 하면서 부담스러워하는데 이 노부부의 생각은 달랐던 거죠. 음, 그러니까 로레타가 노부부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노부부들은 이 로레타를 가족처럼 생각하고 도와줬다는 사실이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나도 노년의 삶에 누구에게 도움받는 존재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삶을 꾸려갈 때 누군가에게 도움을 준다는 생각을 끝까지 생을 마칠 때까지 가져야겠다. 그건 음, 아주 중요한 사실이고 큰 자각이었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 네, 정임 씨가 친구랑 웃음을 보여줘가 마음에 들었다고 했는데, 저 역시 웃음을 보여줘가 마음에 들었었고요. 네, 그리고 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처음 제목인 엔젤 빨래방이라고 네, 네, 해서, 맞아요. 참, 뭐, 손의 묘사라든가, 뭐, 그렇죠. 인디언 네, 출신의 저기 노인과 네, 여주인공의 어떤 그런 심리 묘사, 그 다음에 그 처한 상황, 뭐, 이런 거를 굉장히 저기 섬세하게 잘 표현해서, 네, 어, 깊은 내용은 얘기하면은 또 너무 좀 그럴 것 같아서 그런 네, 묘사 부분, 심리 부분에 있어서 좀 와닿았고 네, 특히 소설에 있어서 왜 인디언이라든가 아니면 그
어떤 미국 남미의 역사에 있어서 맞아요. 네. 어떤 멕시코인들의 어떤 옛날과 지금 현상 뭐 그런 걸 자꾸 생각하면서 읽으니까 좀 안쓰러운 그런 마음도 들고, 또 안쓰럽다는 반면 또 그들의 어떤 뭐 성에 대한 어떤 표현력이나 이런 게 굉장히 자유분방해서 그런 면도 또 문화적인 차이가 약간 느껴지는구나, 또 그런 면도 있었고요. 네, 그래서 네. 이게 나중에 웃음을 보여줘에 가면 거기서도 보면 어떤 성적인 어떤 행위라든가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분방하게 묘사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도 좀 색다르고 좀 너무 자유스럽지 않는가 싶지만, 그게 또 그들의 삶 자체를 그대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정임 씨는 그러면 웃음을 보여주는 어떤 면이 좋던가요? 아니면 뭐 그, 좋았던 네. 문구라든가. 그 웃음의 보요소에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어쨌든 자기 친구 아들인 18살 그 제시를 사랑하게 되잖아요. 네네. 근데 그 제시라는 사람이 굉장히 되게 좀 기억에 많이 남아요. 그러니까 제시를 음, 표현한 부분을 제가 조금 읽어볼게요. 네. 네. 제시와 함께 있는 건 일종의 명상이에요. 가부좌하고 참선하는 것 같다고 할까? 감각 박탈 탱크에 들어간 것 같다고 할까? 과거와 현재, 미래가, 아니, 죄송합니다. 과거와 미래가 사라지고, 현재는 매우 아름다운 색채를 획득하고, 지금 이 순간만의 틀 안에 존재해요. 우리가 손가락으로 네모나게 만드는 구도 틀처럼. 제시는 사람들이 스스로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했다. 제시가 친절하다는 말이 아니다. 친절은 자선과 같은 말이다. 노력을 수반한다. 무작위의 친절한 행동이 어쩌고 하는 내용의 자동차 범퍼 스티커처럼. 네, 여기서 보면 이 제시라는 이 사람이 굉장히 궁금해지면서 네. 어떤 사람일 때 그 사람이 명상이 될 수 있을까? 전 음, 되게 좀 놀라웠고요. 네.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이 특별한 사랑을 느끼게 된 게 그 알코올 중독이라는 그 중독 상태에 있어서 네. 인간을 더 넓고 깊어지게 만드는 걸까? 음, 아니면은 사람들이 그 마약이나 술 중독 이런 거에 빠져들었을 상태에서도 다른 어떤 뭔가를 보일 수 있는 건가라는 그게 되게 좀 궁금했었고요. 네네. 세상의 눈치를 보지 않는 그 자유로움은 우리가 갖기 힘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좀 이들을 부러워하는 그 변호사처럼 나도 간절히 제시가 돼보고 싶다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이 등장인물에 남자 제시랑 여자 네. 주인공인 칼로타가 네. 등장하는데, 둘 다 뭐 외모도 상당히 잘생기게 묘사해놨고, 네. 거기다 약간 낭만적이게 성격이나 이런 게 또 일반 사람하고는 둘 다 다른 면이 있어서, 네. 뭐 어떠한 생활을 하더라도 좀 우리가 새롭다. 우리 보통 평범한 사람들이 보기에는 약간 좀 상황은 전혀 우러러볼 상황이 아닌데, 그 그쵸. 사람들의 인물 됨됨이나 성향, 뭐 살아가는 어떤 방식, 그런 거에 대해서 부러워할 만하게 묘사를 해놨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저도, 그리고 또 이 단편들 중에서 가장 소설적인 느낌도 그쵸. 들었던 것 같고, 네. 또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인데 웃음을 보여줘. 뭐 그들은 울지만 그래도 계속 즐거워하는 듯한 그런 느낌, 뭐 그런 게 참 좋았었어요. 네. 제가 거기 웃음을 보여줘에서 마음에 들었던 문구는 칼로타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나는 평생 존재하지 않는 존재라는 느낌으로 살았다. 음. 존재하지 않는 존재라는 느낌이 뭘까? 뭐 소위 말해서 그냥 이 순간 벌어지는 일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그냥 파도에 흘러가듯이 살아가는 게 그런 느낌일까? 뭐 그렇게 이 문구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하게 하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좋았고, 다른 뭐 여러 단편들이 많은데 다 읽다 보면 조금 다 연결이 되는 어떤 그런 느낌도 들죠, 그죠? 네. 그래서 저는 음, 읽으면서 이 책도 피프티 피플처럼 그렇게 돼 있는 건가 하고 끝까지 예, 읽으면서 예, 그 생각을 했어요. 하나로 예. 연결된 얘기인 줄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서전적이라는 네. 말도 하는 것 같고, 네. 또 뭐 청소부 매뉴얼 이 책 말고 내 인생을
열린 책, 내 인생은 열린 책, 그 다음에 네. 뭐 웰컴 홈 이런 소설집이나 에세이집도 거의 뭐 같은 비슷한 류가 아닐까. 다음에 한번 읽어보고 싶더라고요. 네네, 저도요. 네. 여기서 보면 중독이 참 중독에 관한 묘사라든가 뭐 상황을 참 많이 설명해 놨잖아요. 네, 특히 알코올 중독. 네. 사람들은 왜 알코올 중독이나 아니면 뭐 요즘 뉴스에 나오는 마약류 아니면 다른 어떤 게 중독되는 걸까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표현 보면은 음, 작가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유방암으로 유방을 잃는 것이나 죽음, 음, 남편 잃는 것보다 더 치명적인 질병이라고 음, 알코올 중독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음,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에 빠졌을 때 이 작가가 그러니까 내려놓을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모두 다 내려놓고 오히려 자기 하나만 존재하는 그 상태를 볼 수 있어서 읽지 않을까요? 음,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중독에 빠졌을 때 부모가 알코올 중독이 되고 또 자식이 전염되고 또 자식의 자식한테 내려가는 형벌 같은 삶이 계속 음, 반복되면서 그게 얼마나 잔인하고 무서운지 음, 보여주는 거기도 하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우리 지금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중독된 삶은 없는가라고 음, 생각해 보면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매일 요즘에 유튜브를 한 2시간 정도를 이렇게 시청을 하는데 음, 그러니까 물론 그게 뭐 경제 방송이긴 하지만 정말 하루에 빼놓지 않고 계속 보거든요. 음, 그러니까 거의 중독된 상태라고 볼 수 있죠. 음, 네, 그런가 하면은 또 우리가 뭐 중독된 것들이 그래도 또 TV도 그렇고 되게 좀 저희도 사실 많잖아요. 음, 네, 그래서 중독됐을 때 잃을 수 있는 거가 많은지 아니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많은지 음, 네, 그런 부분 아니면 또 주식이나 뭐 부동산이나 술, 도박 등 이런 것들에 뭔가가 중독됐을 때 음, 어쨌든 우리 삶이 주체가 되지 못하는 그 음, 삶이 되는 거잖아요. 네, 음. 그래서 아마 중독에 한번 생각해 보고 싶었고, 나는 중독이 또 뭐가 있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맞아요. 제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면, 의지하는 나약한 마음에서 중독이 왔는가, 그런 생각도 해보다가, 네, 또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한 본능에서 출발한 게 중독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저도 생활상에서 어떻게 보면 한 오후 4시쯤 되면 맥주가 생각난다든가, 맞아요, 약간, 맞아요. 알코올도. 알코올 네, 중독의 초기 단계? 네. 뭐, 그 다음에 생활상에서 중독 아닌 중독이라는 게 짜증을 자주 낸다는 거. 아, 그렇죠. 그것도 이것도, 중독인 것 같아요. 예, 습관. 네, 예, 습관의 중독, 네, 그리고 잔소리하는 거 있잖아요. 네, 네. 저는 바른 소리라고 했는데 애들은 그 잔소리가, 어, 뭐, 그렇죠. 잔소리가 이제 어떻게 듣느냐를 보면은 걔들이 또 짜증내는 거 보면, 내가 이거 어떤 중독의 모습 때문에 애들이 나의 음, 잔소리를 듣고 짜증을 또 내게 되나? 어떤 그런 네, 생각도 하고. 근데 이렇게 약간 중독까지 가기 전까지는 이렇게 의지하는 마음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자신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인 것 같고, 문제는 이제 지나칠 때, 이렇게 어느 선을 넘어서서 지나칠 때 어떻게 보면 환경상으로 자식들한테 대물림이 될 수도 있는 알코올 중독도 그렇고요. 네, 짜증내는 어떤 그런 면도 어떻게 보면은 자식들한테 환경이잖아요. 그렇죠. 환경이요. 그래서 물려주고 싶지 않은, 그 다음에 걔들도 배우고 싶지 않지만 어떻게든 상황에서 자주 보다 보면 배우게 되는 그런 대물림적인 상황이 되지 않나 싶은데, 약간의 생활상의 피로 회복제 정도로서의 어떤 중독의 초기 단계, 그 정도는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 같은데, 좀 심해졌을 때는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니까 좀 네. 조심해야 되는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조금 덧붙이자면, 네. 중독에 왜 사람들이 찬양하고 빠져들까라고 해보면, 음, 가장 큰 부분은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답고 싶은데, 나다울 수 없는 거라는 거죠. 음, 우리의 사는 삶의 음, 모습이, 환경이. 음, 그래서 내가 나다운 거를 찾으러 가다 보니까, 그게 중독에서 음. 굉장히 많이 열린다는 거죠. 중독에서 약간 네, 해방감을 맛볼 수도 네, 있다는 그런 네. 뜻인가요?
네네, 해방감을 어, 맛보면서 본인이 굉장히 그러니까 제일 가까워지는 모습일 것 음, 같아요. 네. 음. 저는 그리고 이 책을 읽으면서 약간 문화적인 다양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보면 멕시코나 칠레 아니면 미국이더라도 남부 네. 쪽에 대한 어떤 문화, 뭐 멕시코의 문화를 영향을 받았던 어떤 아니면 멕시코에서 많이 건너온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남부의 문화가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렇게 보면서 성향이 많이 다르잖아요. 이렇게 보면 그렇죠. 네. 약간 뭐 즉흥적이라든가 그리고 네. 본능에 충실하고 뭐 네. 감정 위주라는 어떤 그런 면을 뭐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참 긍정적으로도 볼 수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존재로서 뭐 훨씬 더 자연스러운 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데 놀라운 거 가요. 네. 가족이 근데 아무리 큰 잘못을 해도 다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면 저는 진짜 놀라웠어요. 어, 그러니까 엄마와 아들의 관계에서 만약에 아들 친구를 사랑했는데 가족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든지 네네.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경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거기서 네. 보면 뭐 웃음을 보여줘 내지는 다른 단편에서도 나오지만 네. 맏아들 같은 경우에 엄마를 굉장히 이해하는 뭐 10대 후반의 아이지만 굉장히 어른스러운 모습을 맞아요. 보여주더라고요. 네. 그게 또한 문화의 차이인가? 네. 저희 한국에서 예를 들면은 그러한 왜 뭐 부모가 뭐 네. 내 친구랑 어떤 네. 그런 관계인데 그걸 뭐 이해할 수 있는 상황까지 갈 수 있다는 게 제 네. 상식으로는 쉽게 그렇게는 할 수 없을 것 같더라고요. 분노, 그렇죠. 뭐 이런 걸 먼저 느끼지. 네. 분노, 수치, 뭐. 근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고 또 그걸 넘어서서 그래도 그 바탕에 엄마를 사랑하는 마음, 그게 많이 읽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약간 문화적인 어떤 그런 차이점에 있어서도 또 새로웠고 지금도 보면 뭐 미국 같은 경우에 저기 국회의원 우리나라 국회의원에 해당하는 상원의원, 하원의원에 보면은 이렇게 뭐 한국계 아니면 뭐 저기 그쵸. 원주민계가 이번에 많이 당선되었잖아요. 네. 그런 걸 보면서도 그냥 문화의 다양성이 좀 더 많이 인정되는 그런 사회가 좋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었습니다. 네. 부러운 사회이긴 하죠. 네. 네. 이 소설을 읽으면서 조금 다른 소설과 어떻게 차이점, 다른 점이 어떻게 느껴지던가요? 네, 이게 또 소설인가 싶으면 자서전이고, 자서전인가 싶으면 또 소설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루시아 벌린이 아주 여러 다양한 인물로 나오지만, 네, 그 각각의 인물들이 다 모두 새롭고, 또 안타깝고, 그 마음이 가는 어떤 인간 본연의 모습을 갖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하찮고 비굴하고 어려운 것들에 대한 그 편견이 와르르 무너진다고 할까요? 근데 그런 음,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음, 등장인물 모두가 이해가 되고 또 깊이 빠져드니까 음, 아마 그거는 작가가 가지고 있는 그 인간에 대한 그 깊은 연민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닐까 생각했었고요. 음, 이런 소설을 또 썼다는 사실이 되게 놀랍고 또 저 또한 제 삶의 방향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하면서 한번 점검해보는 음. 그런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 네. 저기 사후에 유명해진 네. 작가 중에 하나라고 저기 네. 알고 있어요. 네. 뭐 시인 에밀리 디킨스도 그렇고 뭐 프란츠 카프카도 그렇고 네. 사후에 조금 더 유명해졌듯이 루시아 벌린도 사후에 더 유명해졌는데 그러한 작가들의 공통점이 제가 생각할 때는 약간 외향적이라기보다는 굉장히 내성적이면서 내면을 깊이 바라보고 자기 혼자 스스로 쓰는 얘기가 나중에 출판되었을 때 읽는 독자들한테 큰 뭐 감동을 주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렇죠. 눈치를 보지 않고 쓰겠죠. 네네. 네. 그래서 뭐 네. 이렇게 출판하고자 하는 의도를 크게 뭐 네. 가지지 않은 채 그냥 자기 마음, 맞습니다. 자기가 드는 생각, 자기가 뭐 이루어낸 이야기들을 네. 뭐 아니면 뭐 시인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정서를 표현했는 게 나중에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이렇게 알려지고 또 이렇게 저희들이 읽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네. 이 책이 원래는 저기 루시아 벌린
책에 앞서 저기 앨리스 몰로의 책이 나오면서 다시 재조명된 것 같은데 네, 다음에는 그래서 제가 앨리스 몰로의 책도 한번 읽어볼까 싶어요. 같은 분위기일까? 왜냐하면은 네, 저기 두 작가의 작품 다를 최근에 웅진 지식하우스에서 출판했는데 그 표지 네. 느낌도 비슷하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다음에는 한번 또 앨리스 몰로의 작품도 한번 정임 씨가 또 뭐 어떤 작품을 선택해가지고 또 우리가 네. 이렇게 전화로 얘기를 하고 다음에는 또 뭐 다른 여성 작가에 대해서 한번 또 책 수다를 떨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네요. 네, 저기 좋습니다. 책 내용 뭐 괜찮았죠? 네네, 정말 재밌었어요. 네, 제 같은 경우 아직 뒷부분 조금 덜 읽고 남았는데 네, 파란 많은 사연들의 뭐 약간의 반전이랄까 아니면 네, 읽으면서 다소 궁금했던 의문점들이 풀어질지 네, 궁금해져요. 저기 네, 뒷부분에 약간의 어떤 뭐 앞부분과 더 긴밀하게 연결되면서 제가 조금 더 뭐 궁금증이 해소되는 그런 내용이 있으면 하고 바랍니다. 네, 저기 정김 씨는 다 알겠으니까 저한테 얘기해 주지 마시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의 책수다 마칩니다. 다음까지 건강히 안녕히 지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